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의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요?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 어이씨고. 춤도 춰주시고 감사해요. 근데 스승의 날이죠? 네. 근데 제가 오늘 꼭 저희 스승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스승님은 누구냐?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이걸 이렇게. 그럼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저희 이 방송국 내에서 청취율 1위를 했고요. 타 이 유력 아침 프로보다도 저희가 청취율이 잘 나왔어요. 이거 전부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고 그런 의미에선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 스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스승의 은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김영민 아나운서도 감사해야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저 너무 감사드리죠. 항상 이렇게 봐주시고 그죠? 들어주시고. 나한텐 감사 안 하죠, 근데? 너무 감사드리죠. 스승님 인생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나 근데 하여간 이 스승의 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감사의 적을 하는데 이게 참 이 스승의 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네. 그 롤페이퍼라고 아시죠? 학생들이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난 작년에 이제 애들이 써서 줬는데 네. 어떤 교수가 자기한테만 준 줄 알아요. 되게 자랑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분 꿈을 깨기 해가지고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갔는데 참 그래요. 자, 에이펙 얘기 해야죠. 아까 그거 열심히 찾고 있던데 얼마나 맞습니다. 잘 찾아나 봐야지. 자, 오늘부터 제주에서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에이펙 소속 국가들의 통상장관이 이제 제주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통상장관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회의의 의제는 우리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정상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의제가 설정이 됐습니다.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혁신, 다자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토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한미 통상장관도 회담을 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하는지를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 찾아봤던 건데요. 어쩐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내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요. 직전이라서 제가 그렇습니다. 소위 똥줄이 탄다고 하죠. 이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일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통상장관 회의 기간 중에 미국 측 통상장관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어제 방한을 했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통상수장 간의 양자회담이 진행이 되면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관세에 관한 협상이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가 모여집니다. 오늘은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 그리어 대표를 면담하고요. 내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양자 관세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양자회담 외에도 한일, 한중, 미중, 미일 이렇게 여러 가지 양자회담이 실시간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인지 이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원래 목표인 다자무역 협력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이 주제보다 오히려 미국과 1대1 면담을 누가 하느냐 이 면담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축에 드는 국가들의 무역 수장들이 이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이름이 그려예요? 제이미슨 그리어. 그려. 네, 그려. 그려. 네. 그렇구나. 근데 이거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경주에서도 열리죠. 근데 이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숙박시설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온다. 그럼 수행단이 1,500명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은 경주에서 과연 그 많은 숫자들
근데 시진핑도 올 거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상들이 다 오는데 수행단까지 거기서 못 한다는 거예요. 수용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나오는 게 뭐 크루즈를 띄운다. 크루즈 선박을 띄운다. 아니면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예를 들면 대구나. 아니요, 부산이요. 부산이요. 네. 그러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비행기가 어디에서 내려야 되느냐.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관문 도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문 도시라는 게 뭐냐면 비행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는 곳에서만 이게 그 도시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번에 제가 이거 봤을 때에는 우리가 흔히 뭐 세종시 수도 이전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 면밀히 좀 함께 이번 계기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도 조사 결과 나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통령 비호감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지난 5월 12일에서 13일 양일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여기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대선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른 대선 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비호감도는 가장 높았고 호감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호감도 28%, 그런데 반면에 비호감도는 67%에 달했습니다. 사실 2030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좀 호감도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었는데 아니, 밥을 그렇게 열심히 먹고 학교 식당에서 먹고 다니는데. 네, 20대에서도 호감도 39%. 보다 비호감도가 51%로 더 높았고요. 보수층에서도 호감도는 33%에 그쳤고 비호감도는 65%에 달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호감도 29%, 비호감도 67%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앞서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있는데 제가 하려고 있어요? 했는데 있구나. 몰랐어요. 네. 내가 대신해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죠? 아유, 스승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어때요? 네, 다른 후보들도 볼게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비호감도가 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예, 비호감도 62%로 호감도 35%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비호감 응답 비율이 우세했는데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호감도가 64%로 비호감도를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떨까 보면요. 비호감도 49%, 호감도 48%로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도 사실 그게 투표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자세한 내용은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비호감도가 되게 중요해요. 비호감도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정책을 한 40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선거가 굉장히 많이 남았을 때에는 아무래도 전화 면접 조사 이쪽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상황 판단에서 좋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ARS 조사를 신경 써서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ARS 조사는 기계가 물어보고 사람이 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계가 물어보는데 답할 정도의 이 성심성의가 있는 분들은 고관여층이고 투표장에 반드시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장에 반드시 가는 분들의 이 성향을 알기 위해서는 ARS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ARS 조사를 주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고령 자영업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결국 회사에서 이렇게
은퇴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네, 은퇴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이 KDI와 함께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 202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들 가운데 7위이고 23.2%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7위니까 1위부터 6위 국가는 멕시코를 제외한 5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주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다르게 자영업자 비중이 좀 큰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인데요. 지금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법정 은퇴 연령에 진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로 가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조사고요.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고령 자영업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는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퇴 이후에 사실 마땅한 벌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또 전적으로 받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사람들이 주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업종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수익성이 좀 낮고 부채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고령 자영업자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인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좀 우려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이제 고령층이 은퇴한 이후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게 임금 근로를 하는 것보다 계속 근로를 할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거라고 분석을 해서요.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죠. 네, 이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지 이런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몰려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키우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치킨집의 숫자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숫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영업을 할 때도 그거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 세대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